네, 이번 경제 언박싱은 부동산 경제 언박싱입니다. 데이터로 부동산을 알려드리는 남자죠.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이 서울 매매 수급 동향부터 네. 좀 살펴볼까요? 지금 부동산 움직임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9월 달부터 누누이 네. 말씀드렸던 게 예. 8월 중후반부터 일부 데이터들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9월, 10월에 나오는 이 지표들을 아주 유심하게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이 지표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이 부동산 향방이 결정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예. 제가 이제 4가지 지표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가 이 방금 얘기해 주신 매매 수급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이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팔려고 하는 팔자세가 많은지 사자세가 많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부동산 시장이 가장 뜨거웠던 두 곳이 있죠. 예. 거기가 바로 서울과 세종인데요. 네네. 둘 다 지금 현재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수급상으로 좋지 않다. 네,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먼저 네. 이제 서울 데이터고요. 제가 서울만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서울의 매매 수급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이 파란색이 매도자 많음이에요. 그래서 팔고 싶은 사람이 많음인데 이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네요. 줄어들어서 이제 반등이 나타났는데 네. 8월 13일 날에 바닥을 찍고 이 이후로는 어떻게 되고 있죠? 다시 올라오고 계속 있어요. 올라오고 있죠. 어허. 그래서 지금 팔자세가 많은, 그래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네. 이 빨간색이 사자세인데 사자세는 다시 어떻게 되고 있죠? 다시 내려가네요. 내려가고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종을 또 보겠습니다. 세종이 올해 또 가장 또 뜨거웠죠. 근데 세종도 보시면은 마찬가지네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매도세가 계속 늘고 늘어나고 매수세는 사자세는 아예 이제 0이 됐습니다. 거의 자취를 감췄네. 네, 자취를 감췄죠. 그래서 23년에 이제 단기 반등의 두 주인공이었던 서울과 세종에서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또 제가 이제 9월 말에 지금 이제 특례 보금자리 일반형이 종료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부동산 시장에 단기 반등을 불러왔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정부의 1월 3일 부동산 대책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 그래서 어찌됐건 기간이나 금리를 일반적인 대출 금리보다 훨씬 더 싸게 해주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담이 없어서 매수를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6억 이하 대상이 이제 많이 축소가 되는데요. 예. 6억 이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이하일 경우에만 특례 보금자리론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예외적인 사항도 있는데 그건 네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6억 이하 아파트에만 해당이 되는 거라고요? 네. 6억 이하 아파트 잘 없죠. 지방에 좀 많이 있죠. 지방에. 그래서 지방만. 또 일부 데이터를 보니까 일부 지역은 지금 아주 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해당되는. 네. 거기에 해당되는. 뭐 거기에 해당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단기 반등이 아니라 이제 대세 상승장에 오게 된다라면은 수도권에서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일부 이제 지방에서부터 대세 반등장에 올 거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아마 내년 정도가 될 거라고 봤는데 일단 뭐 특히 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입니까? 거기가 이제 그 충북인데요. 예. 네, 충북인데 요거 이제 더불어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주목해서 봐야 될 지표가 바로 뭐냐면은 예. 일단 수급은 안 좋아지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 그렇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거래량 데이터의 또 한계는 뭐냐? 지금이 이제 10월 중순이 넘어섰는데 네. 네. 실거래가 신고가 이제 한 달 이내 하다 보니까 최신의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또 거래 동향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네. 이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서울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서울의 매매 거래 동향 데이터입니다. 예. 자, 근데 보시면 어때요? 요 한 사람이 줄어들다가 한 사람이 다시 올라가고 거래 활발한 거는 거의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요 거래 수급이 어떻게 되냐면 9월 달에 고점을 쳤다가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요게 이제 주간 데이터거든요. 아, 주봉이군요. 그래서 예. 이제 보시면 요 막대 그래프가 제일 중요한데 요 예. 막대 그래프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떨어지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거래가 지금 한산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단에 있는 하늘색 바가 그렇죠. 거래량 자체죠. 맞습니다. 아하. 저게 이제 거의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지금 거래의 동향을 주간 단위로 체크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 데이터는 현장에 계시는 우리 공인 중개사분들이 입력을 해서 이걸 통계 기법으로 만들어서 나온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서울도 이미 딱 봐도 9월에 거래량 고점 찍고 10월부터는 떨어지겠구나라는 게 이 데이터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도 보시면 세종도 지금 이제 거래가 이렇게 이제 2월 달이 최고였고 이렇게 계속 지금 조금 최근에 이제 횡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또 어쨌건 매매 수급도 그렇고 네. 거래량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 약간 냉각기를 접어드는 시원찮다. 네, 네, 시원찮다. 그리고 좀 전에 그럼 어디가 좋으냐? 사실 이런 얘기는 좀 네. 근데 어디가 좋아지고 있냐면 충북인데요. 네. 자, 충북을 보시면 그렇네요. 이게 어때요? 그래프가 아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래량이 매매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크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네요. 자, 그다음에 전세 거래량도 어때요? 굉장히 크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충북 시장은 다른 시장은 완전 다르거든요. 다른 시장은 다 지금 횡보거나 조금 얼어붙고 아까 있거나 봤던 차트 보이고 그런데 있는데. 충북이 상당히 지금 매매와 전세 거래량이 매우 활발하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상당한 거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대세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틀을 지금 마련을 했다. 충북에서. 네, 충북에서. 충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요. 뭐 일단 충북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지만 일단 뭐 수도권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인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충북의 이제 대도시가 이제 청주인데 네네. 청주 같은 경우는 또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전세가율이 높아서 매매와 전세의 갭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갭 투자 수요가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수도권에 2차 대세 하락이 온다.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대로 일단 만약 10월 말까지 이 네 가지 지표도 계속 안 좋아지면은 네. 한 두세 달 후부터 대세 하락이 나타날 거예요. 네. 이미 그런 징조가 보이고 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지금 분위기가 좋은 이런 충북의 지역도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몇 개월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표상으로는 좋아질 지역이지만 지금 또 섣불리 이렇게 좀 좋다고 충북에 이렇게 또 무리한 이렇게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켜봐야 될 또 지표가 네. 원달러 환율. 네. 원달러 환율이랑 부동산에 그렇죠. 선뜻 와닿지 저는 않는데. 잘 와닿진 네. 않는데 어떤 걸 와닿지 않으세요? 예, 예. 예. 자, 이거 혹시 작년에 하반기에 혹시 부동산 시장 혹시 기억나시나요? 작년 하반기에 좀 올. 뭐좀 다시 대세 상승장이 오냐? 2022년에 서울의 아파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22%가 빠졌습니다. 아 그래요? 22년 한 해에만. 한 해에만? 근데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로 가장 하락폭이 컸어요. 그리고 그 하락폭이 대다수가 언제 나타났냐? 하반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하반기에. 그래서 한 7월 달부터 시작돼서 8, 9, 10, 11, 한 10위까지 와장창창. 그때 이제 한 22%가 다 빠진 거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제 환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요. 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환율이 6월 달 뒤로 7월, 8월, 9월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그리고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지금 경제적으로 좋지 이상 않다는 신호가 거죠. 있다라는 그렇죠. 신호입니다. 원화 약세가 온다는 거는 그렇죠. 그만큼 뭔가 취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최근에도 지금 보시면은 벌써 지금 1350원을 넘어섰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 뭐 엄청난 위험 신호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만약에 이제 환율이 1370원을 넘어서 만약에 1400원까지 간다. 그렇다라면은 뭔가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또다시 안 좋은 신호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예. 작년 하반기처럼 상당한 급락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여진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환율이 그럼 왜 이렇게 또 오르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미 간 금리 차이가 굉장히 큰 시대를 저희는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원래 통상적으로라면은 부채 문제만 없다라면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때 한국도 따라서 원래 금리를 항상 올려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계 부채가 터질까봐 금리를 못 올린 거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달러로 예금하면은 이자를 얼마 정도 줄까요? 지금 뭐 10년 뭐 5% 이상 줍니다. 그러니까 10년 국채금리 달러 예금하면 지금 5% 이자를 줘요. 그러니까요. 그럼 결국은 돈이 한국 돈이 아니라 달러로 돈이 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 달러 표시 자산에 투자가 많아지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들이 환율 상승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또 그러면 또 경제가 또 불안해지니까 이거 뭔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다 보니까 외환 보유고 시장에서 상당히 안 좋은 지금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 이 화면이 바로 외환 보유고 차트입니다. 네. 보시면 2021년 10월달 제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매도 기회다라고 제가 부르짖던 맞아요. 딱 그 당시가 외환 보유고의 고점이고 이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네. 쭉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다가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외환 보유고의 하락 흐름은 대한민국 경제상 딱 3번 나타났습니다. IMF 때, IMF 이 정도 좀 조금씩 극적이었고요, 나타났었고요. 그때는. 그 다음에 금융 위기 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하. 근데 지금은 무슨 뭔가 위기가 터지진 않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위기가 아니고요. 네. 하지만 만약에 환율이 1470 넘고 1400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급락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표현하셨지만 이 달러는 이제 미국 금리하고 관련이 깊은데 네. 미국 이제 대표 금리라고 했을 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당히 좀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같이 코릴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연동성 그 네. 측면에서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그 지표로 봐야 되는 제일 중요한 데이터가 이제 미국 10년물 네. 채권 금리인데 이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대세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사실 투자자에게는 이보다 좋은 시장이 없었죠. 맞아요. 네. 금리가 출렁출렁하면서 계속 떨어지니까 금리 떨어지니까 주식이건 유동성도 늘어나고 부동산이건 그렇죠.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물론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은 있지만 그렇죠. 극단적인 예를 제가 좀 비유를 드리면 만약에 은행에다 예금을 해요. 네. 근데 이자를 10% 줍니다. 주식 투자 할까요? 안 하죠. 부동산 투자 할까요?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어떤 세상으로 가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 이제 거의 예. 5%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뭐 하워드 막스나 굉장히 이제 전 세계 최고의 구루들이 경제 구루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지속이 되었던 이 저성장, 저물가 저물가 시대는 시대가 끝나고 있다. 끝나고 있다. 저물가 저금리 시대. 자,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생태계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중금리, 중물가 시대로 가고 있고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동산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저는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아직 한국은 터지진 않았는데 저는 한국도 굉장히 지금 상업용, 그러니까 다른 부동산도 다 문제지만 상업용도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자, 이거를 제가 명확하게 통계 데이터로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바로 이제 얼마 전에 저희 리치고에서 이제 경매의 통계 데이터까지 지금 보실 수가 있게 만들었는데 이걸 예. 잠깐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에서 경매 건수입니다, 지금. 경매 빨간색? 건수가 네. 지금 요게 이제 서울의 아파트만 보여준 건데 경매 건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급격하게 올랐네. 매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매월. 자, 만약에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진짜 대세 상승장이에요. 일부 전문가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닥 찍었고 다시 몇 년 더 올라갈 그런 거다. 분들 있죠. 근데 왜 이렇게 경매 물건이 나올까요? 진짜 대세 그건 상승장이에요.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경매로 나오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저는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작이다. 시작이다. 그래서 제가 희망의 메시지를 또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누누이 노래 부르는 게 있죠. 24, 25, 26년은 부동산 맞아요. 투자의 절호의 기회가 될 거다. 맞습니다. 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뭘로? 바로 경매로. 경매로.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도 10에서 15% 싸게 살 수 있고요. 수도권으로 확장을 조금만 해보면 많게는 20%까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지금도. 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도 지금 경매로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10년이 아니라 정말 몇십 년 만에 한 번은 올까 말까한 절호의 기회가 내년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으시려면 뭘 해야 될까요? 저축.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준비가. 여러 준비. 네, 그래서 유동성 일단은 확보해 놔야지 뭐 들어가든지 그렇죠. 일단은 대출에 대한 비중은 많이 줄이셔야 돼요. 지금 예.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출은 줄이고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달러로 좀 가지고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 공부도 하시고 부동산 빅데이터 공부도 좀 하시고 그러면 그렇네요. 내년부터는 정말 절호의 기회를 좀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 그리고 그 어제 나온 이야기 요거 좀 짧게 여쭤볼게요. 그 네. PF 부실 우려에 대해서 이제 네. 이창용 총재가 좀 발언을 했는데 이제 네. 어제 금통이 열려서 이제 금리는 동결이 됐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한 거 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이 부분은 네, 다행히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단기 반등장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PF 만기나 또 이런 것들이 내년에 또 조만간 올해 연말도 그렇고 내년에 또 돌아오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지금 다시 또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2차 하락이 다시 시작이 된다. 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부동산 PF 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이 저는 갈 거라고 또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겨우겨우 지금 막아내고 있는 이 금리.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올리는데 한국은 지금 멈춰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 간격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뚝으로 지금 억지로 지금 막아놓은 건데 네. 자칫 이런 것들이 풀려버리게 되면은 그게 어떤 외부 충격에 의해서 그럼 순식간에 만약에 이런 단기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생긴다라면 그래서 부동산의 2차 하락 그리고 금리 이런 것들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면 부동산 이 PF 관련한 문제도 저는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옆집에서도 지금 큰일 났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맞습니다. 홍대도 중국뿐만이 그렇고,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완전 난립니다. 거의 일본도 굉장히 지금 위험수요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 드라이브를 너무 심하게 좀 걸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이로 사실은, 인해서 뭐 네. 한국, 중국, 미국 맞아요. 뭐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지금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중동 문제까지 터져서 그렇죠. 변수가 더해졌어요. 변수가 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한 시기에는 섣불리 시장에서 그냥 매물로 사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라는 거죠. 경매를 얼마든지 뭐 10에서 15% 많게는 20%까지 싸게 살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강남 소초 좋다라고 하지만 강남 소초에도 지금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왜? 좋지 않은 신호인데. 좋지 않은 신호죠. 근데 그 기회도 사실은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내년부터 저 절호해진 기회가 오기 때문에 준비를 하라. 그렇죠.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계속 지금 경매 물건도 보시고 저는 계속 보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기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